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백성을 살리는 북한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 강의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첫 번째, 김일성이가 민족을 해방시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동포에게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일본이 핵폭탄 2방으로 항복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조직적으로 남침하여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의 원흉은 김일성입니다. 세 번째, 외국 공산주의자들을 김일성의 권력의 욕심으로 모조리 숙청시켰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33세의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이가 어떻게 북한의 수령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였습니다. 원래 항일 독립군 중에서 김일성 장군은 여러 사람이 나타납니다. 37년에 죽은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 독립군은 일본군의 추격을 받아 가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김일성이라고 하는 일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1922년에 동사한 사람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1920년대에 만주 민족주의 전투조직인 정의부에 가담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1931년에 병사하였다고 합니다. 함경북도 단천 출신의 의병장 김창희가 김일성 장군이란 설도 있습니다. 이명영씨의 항일 운동사에 나오는 김광서가 김강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나중에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1920년부터 항일 운동을 한 여러 사람이 김일성 장군의 이름으로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주는 보천보 전투 이전에는 김일성 이름을 사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보천보 사건은 동아일보에서 대서특필한 것이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각인시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1937년 동북 항일 영군 90명과 국내에 제만 한국 조국 강복해 80명 등 170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한경남도 갑상군 보천면, 보천리 주재소를 기습 공격한 사건입니다. 170명의 맹렬한 공격을 펼쳤으나 주재소 내의 5명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결국 순사 딸인 2살배기 여아 1명과 주재소의 일본인 민간 요리사 1명이 유탄에 맞아 죽고 공격 후에 주재원 5명의 무장, 소총 5정과 총탄 수백 발을 탈취한 사건입니다. 다음 날 경찰대가 추격하는 중에 교전하여 일본 측 사망자가 7명, 부상자가 14명이 발생했으며 동북 한일 영군은 피해자 수는 수십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조국 강복회는 739명이 검거되고 8명이 기소되어 조직이 괴멸되는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이름을 빛내는 데는 동아일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건을 대서특필하여 호의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겉으로는 비적대라고 알리면서 김일성이라는 순조선 이름을 중간 제목에 박아 넣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소멸 될 줄 알았던 조선인 항일 세력이 만주에서 존재함을 대문짝처럼 강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발설하였으므로 동아일보는 정관이 됩니다. 동북 항일 영군의 김일성 부대의 사람들이 일군 것은 사실입니다. 1943년에 일본인 교사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나는 어떤 소학교에 6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후 제군들은 현재 누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가? 정직하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기명으로 투표해보라고 말하면서 안심시킨 후에 투표해본 결과 놀랍게도 그들 중에 67%가 김일성이라고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의 조선의 김일성 장군은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라면 어린 나이의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울 것이 아니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첩보에 의하여 김성주가 김일성 장군이 맞다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고 봅니다. 소련군 대위였지만 그의 이름 자체는 김일성 장군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북한의 수령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의 수령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언어를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주에서 중국어를 잘했다고. 41년 러시아에 들어온 후에 45년까지 러시아어를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면 그는 통역이 없이 소련군 지도자들과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인 스탈린과도 통역 없이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 언어를 한국 사람이 익히는 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언어를 잘 익혀서 다른 팔판여단의 선배들보다 더 러시아에게 충성맹세를 잘한 것 같이 보입니다. 남로당 당수인 박헌영은 러시아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김일성보다 12살이나 많은 공산당 지도자였습니다. 소련의 애무성은 박헌영을 지도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소련의 군부는 김일성이를 추천하였습니다. 46년 스탈린은 박헌영과 김일성과 함께 면접을 보았습니다. 스탈린은 김일성을 낙점하면서 박헌영에게는 하였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철저한 공산주의보다는 자기 말을 잘 듣는 대화가 통하는 김일성이를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스탈린은 코민테론의 활동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박헌영은 국제공산당 운동의 밝은 이론가였습니다. 김일성은 마피아 보수와 같은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네 측근의 사람은 잘해주고 제거할 대상은 가감히 제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소련 군정은 45년 처음에는 조만시기를 앞세워 공산당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련에 충성을 보이지 않자 김일성이를 내세워 이들을 제거하고 김일성이를 앞세워 초기 공산당을 세워나갑니다. 46년에 스탈린의 신임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 친위 세력으로 하여금 소련파, 남로당, 연안파를 철저히 감시하며 조직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가 계속적으로 북한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6.25 전쟁을 통하여 이를 통하여 내부의 갈등을 외부에 도출시키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수령의 자리를 계속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는 공산당의 무력 통일이 우선이었지만 전쟁의 끝은 남로당과 연안파 중에 지도자를 전쟁의 책임을 지게 하고 숙청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박헌영, 김두봉, 허가희, 김책, 박일우, 최창익, 주용하 등은 사고, 암살, 재판 등으로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공산주의 운동으로 조선, 소련, 중국에서 목숨을 걸고 항일 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제거하였는지 자세히 방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게시하는 방송을 이어서 보기가 쉽습니다. 지나간 방송도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